중국 안에서 애플이자 테슬라이자 구글이기도 한 기업 어딜까요? 바로 샤오미입니다. 우리나라에 처음 들어올 때는 대륙의 실수 정도로만 소개됐었죠. 값싼 보조 배터리로 인기를 끌었다가 어느새 미밴드처럼 전자제품을 야금야금 만들기 시작해요. 하지만 지금의 샤오미는 단순히 값싼 전자제품과 스마트폰을 만드는 기업을 넘어섰다고 평가받습니다. 심지어 애플도 접었던 전기차 시장에서 세단을 내놓으며 주목을 받았고요. 하지만 지금부터 하려는 이야기는 샤오미를 찬양하거나 중국을 미화하려는 게 아닙니다. 그것보단 국가 차원의 과학과 기술 전략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것에 대해 살펴보려 합니다. 실제로 중국은 미국에 이어 두 번째로 과학기술에 투자를 할 만큼, 그리고 공대에 미쳤다는 말이 나올 만큼 기술을 국력의 핵심으로 뒀죠. 여기서 한국의 맥락도 함께 짚어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여전히 반도체 강국이에요. D램 쪽은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글로벌 공급망에서 높은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고, 그 외에 선박 같은 전통 제조업에서도 좋은 아웃풋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이런 추세가 상당히 바뀌고 있어요. 최상위권 인재가 기술 분야보단 의료계로 과도하게 쏠리고 이공계가 상대적으로 기피되는 균형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죠. 여기서 핵심 질문은 단순합니다. 국가의 기술 전략과 인재 구조가 나라의 운명을 어떻게 바꾸는지, 그리고 우리는 어떤 균형과 선택을 준비해야 하는지, 바로 이것이죠. 앞에서 잠깐 샤오미의 이야기를 했는데요. 중국 내부에서 샤오미는 애플이 지닌 세련됨과 혁신성, 테슬라가 상징하는 미래 지향성, 그리고 구글이 보여주는 연결성과 기술력을 동시에 추구하는 브랜드로 자리 잡았습니다. 네, 물론 일단은 중국 안에서만요. 여기서 주목할 점은 샤오미의 산업 확장 능력이에요. 단순히 보조 배터리나 스마트폰 시장에서만 머물지 않고 스마트워치, 이어폰, 공기청정기, 전동 스쿠터, 심지어는 매트리스까지 일상에서 사용되는 거의 모든 제품군으로 확장했다고 봐도 되죠. 그 결과 샤오미의 충성 고객은 아침에 일어나 양치할 때 사용하는 전동 칫솔부터 퇴근길에 타는 전동 스쿠터, 그리고 집에 돌아와 사용하는 공기청정기와 스마트홈 기기까지 모두 샤오미 생태계 안에서 경험할 수 있게 됐어요. 하지만 샤오미가 세상의 이름을 알리던 초기부터 따라붙은 꼬리표가 하나 있죠. 바로 카피캣. 다른 기업이 먼저 출시한 제품을 유심히 관찰한 뒤 냉큼 베끼는 겁니다. 보통은 작은 기업이 당장 살아남기 위해 쓰긴 하지만 샤오미는 시간이 조금 지나도 여전했어요. 이 스마트폰 한번 가만히 살펴보면 뭐가 생각나시나요? 저는 아이폰이 생각나는데요. 솔직히 자기네들은 아니라고 하지만 앞에 노치 디자인이나 뒤에 카메라의 형태나 위치나 아이폰을 그대로 빼다 박았죠. 그런데 샤오미는 늘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최고의 제품을 참고해 더 나은 가치를 만든다고요. 역시나 시장의 반응은 차가웠습니다. 혁신보다는 모방에 의존한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았고, 특히 서구 언론은 샤오미를 두고 짝퉁을 만들어내는 가치 없는 회사라고 말했죠. 그리고 이 논란은 스마트폰을 넘어 다른 영역에서도 반복되는데요. 대표적인 예시가 바로 전기차입니다. 제 영상에서도 한번 다룬 적이 있는데, 전 세계에서 가장 혁신적인 기업으로 꼽히는 애플조차 10년 넘게 도전하다가 결국 포기한 게 바로 자동차였어요. 완전 자율주행을 목표로 했지만 기술적 한계에 막혀 결국 프로젝트를 접게 됐고요. 그런데 샤오미는 투자한 지 불과 3년 만에 결과를 내놨습니다. 물론 완전 자율주행은 아니지만 2024년 첫 전기차를 시장에 공개한 겁니다. 이 차는 디자인부터 성능, 그리고 가격까지 대중들의 눈길을 단숨에 사로잡았죠. 게다가 초기 주문량이 폭발하면서 샤오미의 주가는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고요. 하지만 역시나 여기서도 짝퉁 논란은 피할 수 없었죠. 공개되자마자 이거 딱 보니 포르쉐 따라했구만, 이런 이야기들이 쏟아졌어요. 샤오미 측에서는 아니라고 계속 이야기하더라도 소비자들 눈에는 명확하게 닮은 점이 보였던 거죠. 물론 자동차 업계에서 디자인이 겹치는 건 흔한 일이에요. 공기 역학적 구조 때문에 자동차는 비슷한 실루엣을 가질 수밖에 없고, 특히 세단형 전기차는 디자인이 수렴하는 경향이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샤오미가 유독 많은 비난을 받은 이유는 이미 스마트폰 시절부터 쌓여온 짝퉁 이미지 때문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문제, 샤오미를 둘러싼 논란 중 또 하나의 큰 축은 바로 개인정보와 보안 문제예요. 스마트폰과 같은 전자기기를 통해서 일상에 수많은 데이터가 수집되는 시대, 샤오미를 포함해 중국 기업들은 그 중심에 서 있죠. 문제는 이 데이터가 어디로 가느냐, 바로 이건데요. 특히 미국과 유럽에서는 이 문제를 단순한 보안 이슈로 보지 않습니다. 쉽게 말해 중국 정부와 중국 기업 간의 긴밀한 관계를 의심하는 거죠. 즉, 샤오미가 수집한 정보가 국가 차원의 감시 도구로 활용될 수 있다는 경계심이 생긴 겁니다. 화웨이 사태 이후 샤오미 또한 동일한 의심에서 벗어나지 못한 거죠.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일반 소비자들은 이 부분에 크게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오히려 편리하고 값싸면 그만이라는 인식이 강하고, 샤오미 제품은 여전히 가성비 좋은 선택지로 자리 잡았고요. 그런데 여기서 흥미로운 질문이 생깁니다. 샤오미가 카피캣으로 빠르게 성장한 건 알겠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짧은 시간 안에 수많은 경쟁자를 제치고 중국을 대표하는 브랜드로 떠오를 수 있었을까요? 샤오미 같은 기업의 등장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그 배경에는 중국 정부가 직접 설계한 거대한 국가 전략이 있죠. 2015년 중국은 중국제조 2025라는 이름의 청사진을 내놓습니다.
10년짜리 프로젝트인 이 계획의 핵심은 단순해요. 더 이상 값싼 제품만 찍어내는 세계 공장이 아니라 첨단 기술을 선도하는 제조 강국으로 도약하겠다. 즉, 조립하는 나라에서 혁신하는 나라로 바꾸겠다는 선언이었죠. 그리고 국가 차원에서 연구 개발비를 쏟아붓고 대학과 국영기업, 민간기업까지 총동원해 생태계를 만들었어요. 여기에 수많은 스타트업과 테크 기업들이 합류했고 본격적으로 기술에 투자하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2000년대 이후 중국은 새로운 전략을 꺼내들어요. 바로 해외에서 활동하던 중국계 과학자들을 불러들이는 거죠. 이른바 천인계획, 초대형 인재 귀국 프로젝트입니다. 조건은 말 그대로 파격적이었는데요. 석좌 교수 자리는 물론이고 수백억 원대의 연구비와 주거 공간까지 보장해주는 거였죠. 그 결과 미국과 유럽의 대학, 연구소와 기업에서 활약하던 수많은 중국인 과학자들이 귀국 비행기에 몸을 실었고요. 그리고 이들이 돌아와서 한 것들, 바로 미국에서 직접 경험한 연구 문화와 시스템을 중국 땅에 옮겨 심은 거예요. 스탠퍼드식 산학 협력 모델, 성과 중심의 연구 평가 체계, 실리콘밸리식 창업 생태계까지 중국 대학과 기업 곳곳에 서구식 시스템이 빠르게 확산되기 시작했죠. 물론 이런 흐름을 바라보는 미국은 화가 잔뜩 납니다. 이건 단순히 인재가 자기 나라로 귀국하는 게 아니라 미국에서 배운 지식과 기술이 중국으로 흘러들어간다는 거니까요. FBI와 미 국방부는 천인계획에 참여한 사람들 중 일부가 연구 성과와 노하우를 무단으로 유출했다고 지적했고 실제로 간첩 혐의로 기소된 과학자들도 있었죠. 중국은 이를 정당한 인재 유치라고 주장했지만 미국은 체계적인 기술 카피라고 비판했고요. 어쨌든 중국이 이런 전략을 써서 얻은 것, 바로 중국 기업들이 짧은 시간 안에 글로벌 기업과 어깨를 나란히 할 만큼 빠르게 성장할 수 있었다는 것이었죠. 샤오미가 스마트폰에서 그리고 전기차에서 보여준 기세는 바로 이 국가 전략 속에서 나온 결과물이고요. 중국 정부가 마련한 토양 위에서 샤오미는 놀라운 속도로 뿌리를 내리고 성장할 수 있었던 거죠. 그리고 요즘 중국을 두고 흔히 이런 표현을 씁니다. 공대에 미친 나라. 과장이 아니라 실제로 중국 사회 전체가 이공계에 쏠려 있습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수능인 중국의 가오카오만 봐도 알 수 있죠. 여기서 최상위 성적을 받은 학생들이 몰리는 곳은 의대나 법대가 아니라 대부분 컴퓨터공학이나 전자공학, 기계, 토목 같은 공학 계열이에요. 그리고 가오카오를 응시하는 지원자 수는 무려 1000만 명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1%만 가려내도 100만 명이죠. 우리나라 수능 응시자 수가 약 50만 명인 걸 생각하면 어마어마한 숫자예요. 수능 응시자보다 많은 1%가 대부분 지원하는 게 공대라고 보면 되고요. 반면 한국의 현 주소는 어떨까요? 지금 한국에서 최상위권 인재들이 가장 먼저 떠올리는 진로, 바로 의대입니다. 한 가지 예시로 2025년 수능 만점자는 단 11명, 그리고 그 가운데 무려 7명이 의대를 선택했습니다. 나머지 4명은 각각 서울대 경영학과, 컴퓨터공학과, 전기정보공학과, 수의예과를 선택했고요. 심지어 컴퓨터공학과에 진학한 한 만점자는 주변에서 왜 의대를 안 갔냐는 말을 들어야 했습니다. 공대 가기엔 성적이 아깝다라는 말이 너무나도 당연하게 따라붙는 현실이 된 겁니다. 이른바 의대 신드롬은 고등학생한테만 적용되는 반짝 열풍이 아니에요. 어릴 때부터 영어 유치원에 다니기 시작하고 중학교에 들어가기 전부터 고등수학을 끝내는 초등 의대반, 심지어 주말마다 왕복 2-3시간을 들여서 입시학원에 아이를 태우는 부모들까지 의대 입시는 아이들뿐 아니라 가족 전체의 인생을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되어버린 거죠. 그 대가는 분명합니다. 의대라는 한 방향에 모든 인재가 몰리면서 진로의 다양성은 사라지고 공학과 기초과학 같은 다른 분야는 점점 텅 비어가는 중이죠. 국가적 차원에서 필요한 기술 인재들이 줄어든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은 믿기 어렵지만 한때 한국 사회에는 공대 열풍이 있었습니다. 1980년대와 90년대 최고의 인재들이 모여드는 곳은 의대가 아니라 공대 강의실이었어요. 물리학과, 전자공학과, 기계공학과, 그리고 컴퓨터공학이 인기학과 순위의 꼭대기를 차지했고 공대 졸업장은 곧 취업의 보증수표이자 사회적 선망의 대상이었죠. 실제로 공학 인재들은 산업 현장의 최전선에서 국가 경제를 떠받치는 핵심이었고요. 정부 역시 이 흐름을 적극적으로 밀어줬습니다. 이공계 육성 정책을 통해 장학금과 연구 자금을 쏟아부었고 그 결과 한국은 전자, 자동차, 조선, 반도체 같은 산업에서 비약적인 성장을 달성했죠. 1981년 삼보에서 나온 최초의 국산 PC, 1986년 현대자동차의 엑셀 1000대를 미국으로 수출, 1992년 삼성전자에서 세계 최초의 63메가 D램 개발, 그리고 1996년 SK에서 세계 최초로 CDMA 이동통신 상용화까지 이 시기 한국은 추격자에서 혁신의 선두주자로 거듭났었어요. 그리고 그 중심에는 언제나 이공계 인재들이 있었죠. 이런 과학기술의 발전은 곧 경제 성장의 속도와 직결되었고 세계는 이를 한강의 기적이라 불렀습니다. 즉 오늘날 한국이 선진국 반열에 오를 수 있었던 결정적인 동력은 다름 아닌 이공계 인재들의 선택과 땀방울이었어요. 의대 열풍이 본격화되기 전 한국 사회는 분명 공대가 곧 미래다라는 믿음을 갖고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곧이어 IMF 외환위기가 몰아닥치며 상황은 급변했죠.
기업들이 줄줄이 도산하고 구조조정에 나서면서 가장 먼저 잘려나간 건 연구개발직. 미래를 위한 투자는 사치로 여겨졌고 연구자들은 거리로 내몰렸어요. 그리고 연구직은 불안하다는 인식이 사회 전반에 퍼지며 학생들과 학부모들 사이에 탈공대 현상이 확산됐죠. 최고의 인재들이 더 이상 과학기술을 미래로 보지 않고 안정적인 길을 찾아 이탈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 결과 한때 대한민국을 세계 정상에 올려놓았던 이공계의 위상은 IMF 이후 뿌리째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균열은 오늘날까지 이어져 의대 블랙홀과 맞물리며 한국 과학기술의 미래를 위협하는 그림자가 된 거고요. 그런데 진짜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데 무엇이냐? 소신있게 공대를 택한 인재들마저 하나둘씩 해외로 떠나고 있다는 겁니다. 국내에는 고급 인력을 위한 일자리가 부족하고 연구 환경이 불안정하다는 이유에서죠. 이 때문에 이들은 미국, 유럽, 중국 등 연구 인프라가 잘 갖춰진 곳으로 떠나요. 그곳에는 안정적인 연구비와 실험실이 그들을 기다리기 때문이죠. 결국 인재 유출은 개인의 진로 선택에 그치지 않습니다. 국가 차원에서 보면 수십 년의 교육 투자와 비용이 고스란히 해외로 흘러가는 셈이고요. 특히 과학기술은 1년, 2년 한다고 해서 성과로 이어지지 않죠. 꾸준한 투자와 안정된 환경 속에서 세대를 이어가며 쌓여야 하는데 한국은 IMF 이후 끊임없이 인재를 흘려보내고 있는 겁니다. 그 결과 한국의 연구 현장은 점점 메말라가고 국가 경쟁력 역시 내려간다고 볼 수 있죠. 지금 세계는 총칼이 아닌 과학기술로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기술을 가진 국가는 살아남고 기술이 없는 국가는 도태되는 시대. 이제 기술은 단순한 산업자원이 아니라 국가 생존의 열쇠가 된 겁니다. 그리고 지금이야말로 한국이 선택해야 할 때죠. 이 글로벌 전쟁에서 승산을 높이기 위해선 말이에요. 과학기술에 투자하는 중국에 대한 이야기, 이번 편은 여기까지입니다.